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풍납포성 나들목 근처에서 방금 올림픽 대교를 촬영했습니다. 현재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저녁 7시 45분입니다. 자, 주변을 360도 회전하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림픽대교 방향 북서쪽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한강의 북쪽 강북 방향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입니다. 아차산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빗방울이 좀 굵어지는 것 같은데요. 화이팅!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러시모어 산에 가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인기 있는 존경받는 대통령 4분이 바위에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으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오른쪽으로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그 오른쪽으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제가 그동안 며칠에 걸쳐서 계속 인기 상위권에 해당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23년 전인 1999년 그 당시에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공영방송 CS판에서 미국의 인기 대통령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링컨, 2위가 조지 워싱턴, 3위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4위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5위가 토마스 제퍼슨, 6위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뒤에서 6번째 순위였습니다. 루인스키 사건 등이 영향을 미쳤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러시모 산에도 조각이 돼 있고 23년 전 CS판에서 인기도 조사를 했을 때 인기 5위에 해당이 됐었던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743년생이고 182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3년 동안 사셨는데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임기 4년을 2번 했었고, 그 당시에 부통령이 존 애덤스였고, 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결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당시에 부통령을 했던 분이 2대 대통령이 되셨던 거고요. 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때 부통령을 했던 토머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자입니다. 각 주의 독립과 자유보다는 연방의 그 중앙 집권 체제, 이걸 더 강조했던 연방주의자였고, 반면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였습니다. 연방을 존중하지만, 즉 중앙정부를 지지하지만 그보다는 각 주의 자유와 독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반연방주의자인데요. 연방주의자의 대표적 인물이 알렉산더 해밀턴이고, 반연방주의자의 대표 인물이 토머스 제퍼슨인데요. 그래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다 보니까, 그러면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연방주의자들이 상업과 산업을 중시한다면 반연방주의자는 농업을 중시했고, 또 연방주의자가 영국과 가깝게 지내는 친형 관계였다면, 반면에 반연방주의자는 프랑스와 가깝게 지내는 친불 관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시절에 부통령을 하면서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과 서로 사이가 매우 안 좋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자인 반면에 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였기 때문에 사사건건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0년에, 지금부터 222년 전입니다. 1800년에 제 3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토마스 제퍼슨은 이제 초선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당선이 돼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토마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취임식장에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분,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1826년 7월 4일,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 50주년 기념일입니다. 미국이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82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50주년 기념일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같은 날 돌아가셨는데요. 시간적으로는 토머스 제퍼슨이 존 애덤스보다 몇 시간 먼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83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고, 존 애덤스는 토마스 제퍼슨보다 8년 연장자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존 애덤스는 91세의 나이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묘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대 대통령 토머스 에디슨의 묘비명이 좀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자, 버지니아의 신교 자유법의 기초자,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 설립자입니다. 여기 잠들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자, 버지니아 신교 자유법의 기초자,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 여기 잠들다 라고 묘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의 묘비명을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 독립선언을 기초했던 분입니다. 버지니아 대학을 또 설립한 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고개 정상까지 와서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의 생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1743년에 태어나실 때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버지니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이제 미국 건국 초기에는 대부분 버지니아 출신들인데요.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셨고, 더 구체적인 그 고향은 몬티첼로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대학은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윌리엄은 누구냐면 영국의 명예혁명에 의해서 국왕이 된 윌리엄 공과 그의 딸 메리 공주를 기념해서 미국에 설립된 대학 이름이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인데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제 그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을 나오시고 처음에는 법률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 과학자, 발명가, 건축가, 뭐 다양한 다재다능한 그러한 그 재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 초창기에 벤저민 플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은 18세기의 르네상스적 인물로 가장 유명합니다. 르네상스적 인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중시하고 또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르네상스적 인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토마스 제퍼슨이 벤저민 플랭클린과 함께 그런 인물입니다. 야, 내일 이곳 잠실대교 바로 서쪽 지역에서 아쿠아슬론 대회가 있다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 수영 1.5km와 달리기 10km를 하게 되는 그 아쿠아슬론 대회가 이곳 잠실대교 바로 서쪽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여드리면 왼쪽이 자전거 도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보행로 겸 산책로고, 그 다음에 북쪽 방향 비추고 있는데요. 잠실 수중보가 잠실대교 밑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북서쪽 방향 저 멀리 전방 한 10km 정도 지점에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 해발 262m 고지에 남산이 보입니다. 그 위로 남산타워도 세워져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정말 멋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저녁 7시 57분입니다. 자, 해질녘 남산의 풍경입니다. 저녁 노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서쪽 방향 전방 2.5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과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 보입니다. 지금 앞에 한 50m 전방이 설치된 건 내일 아쿠아슬론 대회를 앞두고 천막들이, 캠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를 여기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 쪽 해발 262m 남산 정상과 그 위로 서울 남산타워가 세워져 있습니다. 남산 위에 저녁 노을, 해질녘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대교 밑으로 잠실 수중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과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화이팅! 자, 저녁 노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 계속 이동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산책로입니다. 산책로.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자전거 도로입니다. 내일 이곳에서 서울특별시 철인 3종 경기협회에서 주관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 후원하는 아쿠아슬론 대회, 달리기는 10km, 수영은 1.5km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인 8월 7일에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에서 수영 1.5km,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123층 수직 달리기를 또 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진행 가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잠깐만요. 몬티첼로, 버지니아의 몬티첼로라는 지역에서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을 나오고 법률가로 활동하다가 르네상스적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재다능한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토머스 제퍼슨인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다재다능한 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독립선언문도 기초를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은 1797년에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시절에 부통령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3년 후인 1800년에는 존 애덤스가 재선에 도전하는데 그 밑에서 부통령을 했던 토머스 제퍼슨이 대통령 초선에 도전해 가지고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토머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재임 기간이 4년 임기 2번을 해서 1801년 초부터 1809년 초까지 총 8년을 대통령을 했는데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당시에 민주공화당이라는 미국 최초의 정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시절에는 정당이 그냥 없었고 그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는 그냥 연방주의자였을 뿐이고 정당이 별도로 있었던 건 아닌데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시절에 미국 최초의 정당이 창당이 됐는데 그 반연방주의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머스 제퍼슨의 대통령 재임 기간 8년 중에 최고의 업적이라고 하면 바로 루지애나를 프랑스 나폴레옹으로부터 구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토머스 제퍼슨이 재임 기간이 1801년부터 1809년까지죠. 1801년부터 1809년까지 8년인데요. 그 시기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평정하고 있었던 나폴레옹의 전성기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대통령을 했던 1801년부터 1809년까지는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평정해서 가장 전성기를 보였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 전성기의 중심에 바로 1805년이 있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트라팔카르 해전인데요. 1805년 10월 21일 스페인의 남서부 지역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상대로 해상전을 벌여가지고 영국의 넬슨 제독이 승리했던 전투가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인데요. 그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하죠.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패배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신속한 판단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정확하게 그로부터 6주 후인 1805년 12월 2일에 오스트리아의 아우스터리츠에서 삼제회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많은 전투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전투고 프랑스한테는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또 그 영광을 기념해서 개선문을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는 오스테르츠 지하철역 이름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지명은 아우스터리츠니까 전투 이름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프랑스어로는 오스테르츠다 보니까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역 이름은 오스테르츠 지하철역입니다. 자, 신호가 바뀌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건너겠습니다. 그 아우스터리츠는 나폴레옹의 그 수많은 나폴레옹이 평생 40번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그 영광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그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을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 이듬해인 1806년부터 공사를 해서 30년 만인 1836년에 완공을 합니다. 개선문의 높이가 50m, 너비가 45m인데요.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삼재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왜 삼재회전이냐면 3명의 황제가 맞붙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제자에서 삼재, 3명의 황제가 모여가지고 싸웠다. 삼재회전입니다. 프랑스 제1제국의 나폴레옹 황제와 오스트리아의 국왕 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란츠 2세,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 이렇게 3명이 맞붙었는데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연합을 했고, 그 연합군이 프랑스를 상대로 싸웠는데 프랑스가 불리한 조건이었는데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전투가 된 게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1805년 10월 21일에 나폴레옹은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북서부 볼로뉴 항구에다가 18만 명의 지상군을 집결을 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안을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의 봉쇄선을 뚫어야 되는데 24시간만 해상 제외권을 확보한다면 볼로뉴 항에 집결해 있던 육군 지상군 18만 명을 영국 본토에 상륙시켜서 영국을 괴멸시키겠다, 이런 전략이었는데요. 그 짧은 24시간의 해상 제휴권 확보도 못하게 된 거죠. 왜냐,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영국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을 상대로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패배의 쓰라림에 시리에 빠지지 않고 바로 그 18만 명의 그 영국 침공군을 아우스터리츠 전투 쪽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삼재회전, 즉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서 나폴레옹의 40번 이겼다라는 그 전투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로 역사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그 1805년이 나폴레옹의 전성기 때인데요. 나폴레옹의 그 전성기 때 미국에서는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1801년부터 1809년까지 미국의 3대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토마스 제퍼슨의 최고의 치적은 루지애나를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루지애나가 원래 프랑스가 개척했던 땅인데요. 자, 왜 루지애나냐?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세웠던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통치 기간이 한 74, 5년 정도 되죠. 그 루이 14세, 또 그 이후에 루이 16세, 루이 18세 계속 루이로 명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왕 루이가 개척한 땅이다 해서 루지애나인 거죠. 루지애나, 미국의 중부 지역의 루지애나, 프랑스가 개척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프랑스 나폴레옹으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반대 의견들, 반대 여론도 없잖아 있긴 했었는데 그걸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영토가 2배가 돼버립니다. 기존에는 미국 대륙의 동부 지역에 국한된 영토였는데 이제 중부 지역의 영토를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영토가 2배 됐고요. 아직은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이쪽은 아직은 미국의 영토가 되기 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최고의 치적은 미국의 영토를 2배로 확장시켰다라는 그런 점인데요. 반면에 가장 그 실책을 범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뭐냐면 1807년이니까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퇴임하기 한 1년 반쯤 전입니다. 1807년에 출항금지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출항금지법에 서명을 했는데요. 왜 거기에 서명을 했냐면
제퍼슨 대통령 그 시기에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그 유럽 대륙을 평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 대항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대프랑스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를 상대로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동맹을 맺은다. 그걸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중심에는 유럽 대륙에는 이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있고 섬에는 영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프랑스 동맹의 주축 국가는 영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국과 프랑스는 계속 나폴레옹의 전성기 때 계속 트라팔카르 해전, 1805년에 트라팔카르 해전, 그 다음에 10년 후인 1815년 6월 18일에는 워털루 전투에서는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꺾어가지고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었지 않습니까? 트라팔카르 해전이 1805년 10월 21일, 그 다음에 워털루 전투가 1815년 6월 18일인데요. 딱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계속 프랑스와 영국은 전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전투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상선들이 유럽으로 무역을 위해서 물건을 싣고 나르고 이런 상선들이 해상 운송을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의 상선을 납포해 가지고 상대 국가인 프랑스나 영국에 물건을 판매한다라는 트집을 잡아 가지고 물건을 다 압수를 해 버리고 심지어는 그 상선의 선원을 납치해 가지고 자기네 나라 군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투입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해군은 그 미국 상선을 잡아 가지고 왜 너희 미국 상선은 영국한테 물건을 파냐라고 트집을 잡고, 또 반대로 영국 해군은 미국 상선을 잡아 가지고 너희 미국 상선은 왜 프랑스한테 물건을 파냐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고, 그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물건을 다 빼앗고 또 미국 상선의 선원들을 납치해 가지고 자기네 군대의 군인으로 투입을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미국은 피해가 극심했던 겁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벌일 때 중립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자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극약 처방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퇴임하기 한 1년 반 전인 1807년에 출항금지법, 엠바고 액트라고 하는데요. 엠바고 액트에다 서명을 해가지고 미국의 해외 무역선들은 절대 출항할 수 없다. 나가면 영국이나 프랑스 그 해군에 납포되고 납치되고 물건 빼앗기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아예 출항 자체를 하지 말아라고 출항금지법을 발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 여론들이 엄청나게 들끓었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냐, 해상이 봉쇄되고 무역선이 출항을 못하니까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다, 이런 비난 여론이 세도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807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출항금지법 엠바고 액트에 서명한 것은 최대의 실책으로 꼽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지애나를 구입해서 영토를 2배로 확장한 것은 최고의 치적인 반면에 출항금지법에 서명해서 무역이 마비되게 만들어버린 것은 최대의 실책이 돼버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자,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저를 한번 비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비추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이쪽으로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오면서 잠실대교 남단에서 내일 개최 예정인 아쿠아슬론 대회 준비 상황을 촬영을 해드렸는데요. 내일 즉 7월 31일 일요일 내일은 그 잠실대교 서쪽 한 200~300m 지점에서 그 한강 남북횡단 수영 대회를 하면서 1.5km 수영과 또 10km 달리기를 하는 아쿠아슬론 대회를 내일 하고요. 그건 주체가 서울특별시 철인 3종 경기 협회에서 하는 거고, 반면에 8월 7일 일요일에는 지금부터 8일 후입니다. 지금부터 8일 후인 8월 7일 일요일에는 저기 롯데월드타워 보이시죠? 지금 여기 석촌호수가 서쪽에 있는 서호와 동쪽에 있는 동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는 서호의 수변무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의 수변무대에서 북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저기 롯데월드타워가 서호 북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규모가 워낙 큰 건물이어서 바로 이 앞에 서호 북쪽에 있는 걸로 착시 현상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롯데월드타워는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동호의 북쪽변. 그에 반해서 이 서호의 북쪽변에는 롯데월드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있는데요. 저 롯데월드 간판 보이시죠? 저 롯데월드 간판이 있는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고요. 또 이 서호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이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서호를 건너서 이 조깅로 보이시죠? 조깅로 길이가 동호 서호 합해서 총 2563m인데요. 조깅로의 폭은 5~6m 되고 그 조깅로는 바닥이 우레탄으로 포장이 돼서 탄성이 있습니다. 이 조깅로를 따라서 쭉 이렇게 서호를 걷다 보면, 즉 동쪽으로 쭉 걷다 보면 굴다리를 통과해서 동호로 연결이 됩니다. 동호와 서호가 연결되는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는데요. 그 굴다리를 통과하면 동호가 나오고, 동호의 북쪽변에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타워, 즉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건물이 동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일요일에는 그 어떠한 아쿠아슬론 대회가 있냐면, 석촌호수 동호에서 수영을 1.5km를 하고 롯데월드타워 123층을 수직으로 달리는 달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레이크 스윙 스카이런이라고 명명됐습니다. 즉 호수에서 달리고 롯데월드타워 스카이타워까지 수직으로 또 달린다, 뭐 그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크 스윙 스카이런인데요. 석촌호수 동호에서 수영을 하고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를 계단을 타고 수직으로 달린다라는 의미에서 그 대회의 명칭이 레이크 스윙 스카이런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8월 7일 일요일에 합니다. 석촌호수 동호에서 수영을 1.5km 하고 그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건물에서 계단을 타고 수직으로 123개 층을 올라가는 달리기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63빌딩에서도 계단 달리기 대회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63빌딩에 비해서 지금 규모가 2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그 대회도 짜릿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고요. 토요일을 맞이해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나와 있는 그 시민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토마스 제퍼슨 관련해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1801년부터 1809년까지 8년 동안의 재임 기간 중에 최고의 치적은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지애나를 구입해 가지고 영토를 2배로 확장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가장 오점으로 남는 실책은 그 1807년에 서명한 출항금지법에 따라서 무역이 마비돼 버려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실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대통령이 되던 당선은 1800년에 당선됐는데요. 1801년에 취임할 때 나이가 58세였습니다. 그런데 58세 때 백악관에 들어갔는데 백악관에서 들어갔을 때 영부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대통령으로서 영부인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에 이미 부인과는 사별한 지 19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과는 토마스 제퍼슨의 나이 39살 때 부인과 사별을 하고 19년 동안 솔로로 지내다가 58세 때 대통령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백악관 생활 8년 하는 동안 영부인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은 18세기 최대의 르네상스적 인간, 즉 인간 중심의 사고와 다재다능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벤저민 프랭클린과 함께. 그런데 성격은 굉장히 수줍은 성격이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중연설을 굉장히 싫어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8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유일하게 연설을 딱 2번 했습니다. 유일이 아니라 유의하게 딱 2번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언제였을까요? 대통령 첫 번째 취임식 날 취임사, 그 다음에 대통령 2번째 취임식 날 취임사, 4년 임기 2번 8년을 했으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사만 연설을 했을 뿐이랍니다. 그 정도로 수줍은 성격이셨다고 합니다. 키는 굉장히 컸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키가 크신 분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험 링컨 대통령이신데요. 그분은 193cm였고 반면에 가장 키가 작았던 분은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162.5cm였으니까 가장 장신이었던 링컨 대통령과 30.5cm 차이가 나는데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키가 185cm였습니다. 그런데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키가 190c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신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어떤 게 또 있냐면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본인이 1797년부터 1801년 초까지는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밑에서 부통령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서로 계속 대립적인 그런 관계, 대립각을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취임할 때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취임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다 하는데요. 그리고 존 애덤스는 퇴임하는 날 한밤중에 대법원장을 존 마셜로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대통령직을 하는 동안에 대법원장 존 마셜과 계속 갈등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존 마셜 대법원장 자체가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제퍼슨의 임기 마지막 날 한밤중에 임명돼 버리는 그러한 알박기죠. 알박기 인사였기 때문에 그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또 존 애덤스의 연방주의파 그 강요들을 다 마지막 날 심야 임명을 하고 물러났고
있는 바람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대통령직 수행이 좀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게 서로 대립되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보다 8년 연장자이신데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1735년생,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1743년생이니까 애덤스가 제퍼슨보다 8살 연상인 거죠. 그런데 돌아가신 날은 무슨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세 명의 삼국지의 세 인물은 우리가 태어나기는 다른 날 태어났지만 죽기는 같은 날 1시에 죽자라고 도원 결의, 복숭아 밭에서 도원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2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50주년일입니다. 50주년이었던 1826년 7월 4일에 토마스 제퍼슨이 83세의 나이로 몇 시간 전에 돌아가시고 그 몇 시간 후에 존 애덤스가 9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67세까지 사셨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존 애덤스의 91세, 토머스 제퍼슨의 83세는 장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퇴임하시고 나서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 철학협회 회장까지 역임을 하셨고 저술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본인이 그 버지니아의 그 몬티첼로 지역에 있는 그 별장도 본인이 직접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할 정도로 건축가이기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명가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취미 음악가이기도 하고 뭐 대통령을 했기도 하고 법률가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을 나와서 법률가로도 활동을 하셨던 그야말로 벤저민 프랭클린과 함께 미국의 그 18세기 1700년대의 최대의 르네상스적 인간으로서 다양한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재다능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비명 그리고 유언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뭐라고 남기셨냐면 나 지금 이제 죽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다가 지금 죽는다. 그런데 내 묘비명에 내가 대통령을 했었다라는 것은 기록하지 마시오. 왜냐? 내가 했던 그 많은 일 중에 내가 대통령을 했던 것은 가장 별 볼 일이 없는 일을 했던 일이었다. 대통령직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묘비명에 내가 대통령을 했다라는 사실은 기록하지 마시오라고 유언을 남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묘비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자, 버지니아 신교 자유법의 기초자, 버지니아